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우리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문제 풀 거라서 아마 잘라서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의 그 좋은 점이 중간중간 내가 힘들면은 잠깐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끝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전에 나왔던 시험들을 무조건 다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 문제가 이제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은행에서 선재위원들이 골라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나왔던 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오산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부터 1, 2회 통합이 있었고 3회, 4회가 있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 1회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모든 문제, 400문제를 한꺼번에 쫙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 못 풀고 중간중간 끊어갖고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까지 400문제 모두 다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하여 사전 검토한 다음에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 오류를 조기에 검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요구사항 검토 방법은 했어요. 자, 요구사항 검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동료 검토, 그리고 워크스루, 인스펙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구사항, 고객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었으면은 내가 정리한 그 요구사항들이 맞는지 좀 틀린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주는 게 요구사항 검토다. 자, 동료 검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해주는 거, 그리고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든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회의를 통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그리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좀 더 난이도 있는 그런 게 바로 인스펙션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요구사항, 그 짧은 검토회의를 통해서 그런 오류를 찾아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워크스루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워크스루가 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워크스루.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코드는 일정한 일련 번호. 자, 코드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1, 2, 3번 코드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코드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일정한 일련 번호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의 정답은 순차 코드예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코드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순차 코드.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아쉬워. 다른 것들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다른 것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머릿속으로 꼭꼭 챙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순차 코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 그리고 완전 순차 코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띄는 거예요. 1번, 5번, 9번.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띄어가지고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게 3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완전 순차 코드. 일정 간격으로 비어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자, 구분 순차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부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서 말고 CJ라고 했을 때 계열사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0번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CJ 몰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리고 2000번이다. 라고 했을 때는 CGV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1000번이라는 블록, 2000번이라는 블록, 3000번이라는 블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CJ 몰에 뭐 어떤 부서이다. 그러면은 1001번이 되는 거고 또 CJ몰의 개발팀이다. 그럼 1002번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바로 구분 순차 코드이다. 10진 분류 코드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를 나타내고 다시 하고 10진수를 나타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도서관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죠. 10진수로 이렇게 분류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10진 분류 코드라는 게 있고 그룹 분류 코드라는 게 있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그룹 분류 코드이다. 대, 중, 소. 자, 그리고 표의 숫자 코드는 그 어떤 판때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판때기에 가로 크기는 얼마고 세로 크기는 얼마고 중량은 얼마고 공사장에 갔는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표의 순차 코드이다. 자, 연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보면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연상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연산 코드. 뭐 TV-2010 뭐 이렇게 나가면은 TV겠구나. 그리고 2010년도에 제조를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연산 코드.
자, 합성 코드는 그냥 몇 개 가지고 같이 쓰는 게 바로 합성 코드이다. 코드 종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3번.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는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3번의 정답은 클래스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추상화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데 뭔가 추상적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왜 추상적으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추상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리모컨 공장이에요. 리모컨 공장에서 가만히 봤더니 TV 리모컨의 위아래 좌우 버튼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리모컨에는 동일한 그 위아래 좌우 버튼이 있어. 그러면은 그 위아래 좌우 버튼을 하나의 리모컨 이런 걸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선풍기다라고 했을 때는 선풍기에서 위아래 좌우 버튼을 구현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에어컨이다라고 했을 때는 에어컨에 맞는 위아래 좌우 버튼을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구현을 하는 거. 자, TV다. T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추상화예요.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하위 클래스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구현을 하는 게 추상화라는 개념이다. 자,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안에는 멤버 변수라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속성값,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 그 이응직이라는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응직이 가지고 있는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밥 먹는다, 뛴다, 걷는다 이런 것들은 메서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상속성, 난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을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상속성. 메시지 같은 경우엔 다른 객체를 호출하는 거, 야, 야 이러고 호출하는 게 바로 메시지이다. 자, 추상화하는 단위는 클래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흐름도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데이터 흐름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절차죠. 그래서 구조적 설계 기법에서 쓰는 건데, 일단 어떤 자료가 들어왔으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다고 쳐볼게요. 어떤 로그인을 한다고 쳐봤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자료가 들어왔으면은 그것들을 어떤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저장소에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요것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 이게 바로 TFD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들어와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고 어떤 저장을 하게 된다.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바로 TFD이다.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프로세스.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 플로우. 어디로 흘러가는지, 데이터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데이터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이 저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 저장소가 필요하다. 자,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죠. 얘는 필요가 없죠. DD라는 거는 필요가 없다. 뭐 DD라는 것도 있고 미니스펙, 뭐 DD, 데이터 딕셔너리 이런 것도 있고 미니스펙 이런 것들도 있는데 미니스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흐름도나 데이터 딕셔너리냐 미니스펙 이런 것들이 구조적 설계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UML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에서 사용을 한다. 자, 어쨌든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데이터 딕셔너리는 해당이 없다. 자, DFD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름,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데이터 플로우, 자료의 흐름,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그 자료 이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데이터 스토어, 자료 저장소, 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래서 짝대기 이렇게 2개 긋고 여기에 저장소 이름을 써주면 된다. 자, 그리고 터미널, 단말. 어떤 자료, 내가 로그인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자료가 있겠죠. 자, 그런 단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된다. 자, 동글뱅이하고 화살표하고 짝대기 2개 그은 거 그리고 네모 박스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성능 특성 분석, 뭐 이건 운영체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응답 시간, 반환 시간, 그리고 처리량, 스루풋,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자원 활용률 이런 것들이 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응답 시간.
내가 어떤 일을 처리를 했으면은 나 시작할 거야. 그게 바로 응답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나 시작할게. 그리고 다 끝낼 때까지 그걸 보고 반환 시간이라고 한다. 반환 시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용성. 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가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률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죠. 서버 튜닝. 서버 튜닝을 왜 하니 여기서? 그래서 5번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서버 튜닝, 4번이 되는 거다. 응답 시간이라든가 반환 시간, 그리고 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사용률, 그리고 처리량,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맞는 것은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에 include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스테레오 타입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잘 나올 거는 UML 종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UML 종류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GOF의 디자인 패턴에서 행위 패턴에 속하는 것은 자, 4명의 깽단이 만든 거죠. 4명의 깽단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디자인 패턴은 객체 지향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구조 이런 데서 구조적 설계 이런 거 없어요.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성을 할 거냐, 어떤 구조로 하면,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어,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게 디자인 패턴인데 23가지가 있죠. GOF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 23가지가 있는데 일단 생성 패턴이 있어요. 이 객체를 어떻게 생성시킬 거냐, 자, 그리고 그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 자, 이렇게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나왔듯이 생성 패턴에 해당하는 거, 구조 패턴에 해당하는 거,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생성에는 뭐가 있고 구조에는 뭐가 있고 행위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시작하면은 탁 접은 다음에 문제를 찾으세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디자인 패턴 23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행위 패턴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행위 패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더 패턴. 뭔가 빌드한대요. 만드는 거 같죠? 만들기 때문에 얘는 생성 패턴에 해당을 하는 거다. 자, 비지터. 이 객체가 이 객체로 갈 거야. 그러니까 방문을 했어. 방문한 거잖아요, 비지터가.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일으킨 거죠? 그럼 얘는 행위 패턴이겠네. 그죠? 그래서 7번에서는 행위 패턴 찾으라고 했으니까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생성 패턴. 자, 그리고 브릿지, 다리 놓는 거죠. 다리를 놨을 때 어떤 구조기 때문에 얘는 구조 패턴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비지터 패턴이 바로 행위 패턴에 해당을 하는 거다. 자, 이대로 넘어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종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성 패턴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패턴, 싱글톱 패턴, 어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 빌더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다. 자, 중요한 거는 팩토리 패턴, 그리고 싱글톱 패턴 이런 것들 중요한데 얘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 거의 모든 것들이 추상화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토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가 있으면은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하위 클래스 요걸 가지고 생성시키겠다. 이게 바로 팩토리 패턴, 팩토리 메서드이고, 자, 그리고 싱글톱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객체 하나를 가지고 생성을 안 하고 get instance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나 하나만 쓰고 있는 게 바로 싱글톤 패턴이다. 싱글 하나. 오케이? 자, 생성 패턴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구조 패턴 보면은 어댑터 패턴 있고 브릿지 패턴, 컴포지티브, 그리고 데코레이터, 파샤드, 그리고 플라이웨이트, 프럭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사드 같은 거, 퍼샤드, 파사드 뭐 여러 가지로 불려요.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조금 암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서브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브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상화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고 하위 클래스들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부모 클래스에 생성을 해버리는 거야.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시켜가지고 하위 클래스에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퍼샤드, 파샤드라는 그런 패턴이다. 자, 행위 패턴. 어우, 더럽게 많네. 자, 템플릿 메서드라는 거 있고, 인터프리터,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코맨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옵저버라는 패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감시한다는 거 나온 거, 그러니까 1대 다다 이런 거 나오면은 옵저버라고 딱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옵저버라는 이렇게 그 날파리 같은 거 이렇게 있었거든요. 걔가 동동동동 떠다니면은 상대편을 볼 수가 있어. 그런 게 옵저버 패턴이다. 뭔가 감시하는 게 옵저버 패턴이라는 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옵저버 패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그 세 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 전부 다 쫙 적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자, 자료사전에서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기호, 자료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를 말하는 거죠. 자, 생략할 때는 이렇게 4번을 가지고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료사전 작성 규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퀄 표시하는 거는 자료의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연결, 그리고 자료의 생략. 자, 요거는 자료의 생략이고, 그리고 자료의 선택이요. 여기에 A나 B 아니면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둘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표시. 이렇게 가까로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값 넣고 어떤 값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자료사전 작성 규칙이다. 그리고 자료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자료의 반복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료의 설명,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된다.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 나왔다고 하는 거는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이런 거 맞춰야지, 이런 거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는, 자, 일단 이 미들웨어 문제 나오면 화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왜냐면 미들웨어라고 하는 건 뭔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바로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웹서버도 미들웨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도 뭔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미들웨어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래. 시험에서 틀렸대. 그래서 좀 그래요. 어쨌든 그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미들웨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일단 종류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는 TP 모니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스 모니터.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자, 허브는 아예 미들웨어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들웨어 종류 보게 되면은 원격 프로시저 호출 해가지고 RPC라는 게 있고,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MOM, 그리고 ORB라는 거 있고, DB 접속 미들웨어, 그리고 TP 모니터,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미들웨어에 속하는 거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ESB도 미들웨어에 속하게 된다. 자, 종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웹서버는 아니에요. 웹서버는 아니다. 참 불만이 많아. 웹서버가 왜 미들웨어가 아니야? 미들웨어 맞지. 와스는 그럼 뭐야? 와스는 그럼 미들웨어고, 이거 아무튼 좀 이상해. 어쨌든 얘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위키피디아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종류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UI 설계 원칙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UI 설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네이버에 딱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로그인할 수 있는 데네. 아, 여기는 뉴스 나오는 데네. 아, 여긴 내가 좋아하는 웹툰 나오는 데네.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직관성이 되는 거다. 자, UI 설계 원칙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 개정되면서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실기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네이버 화면을 봤을 때 로그인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 로그인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요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여기 로그인이 있는 게 예전에 네이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그인이 전부 다 왼쪽에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왼쪽에 로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UI상으로 되게 불편하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이버가 최초로 오른쪽으로 옮겨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데도 다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다음도 옮기고 네이트도 옮기고 이렇게 다 따라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쪽에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연성이다. 뭔가 유연하다. 뭔가 대처하는 게 빠르다. 이런 것들이 유연성.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 네 가지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5가지 가치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5가지 가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용기, 피드백, 의사소통, 단순성, 존중. 자, 이런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닌 거 찾아보니까는 3번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형분석이 XP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5가지 가치 다시 한번 보면은 의사소통, 단순성, 용기, 피드백, 존중.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가지 가치 말고 12가지 실천 항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12가지 실천 항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실천 항목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짝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12가지 실천 항목에 해당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XP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애자일 방법론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애자일 방법론 쪽에 해당하는 건데 애자일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XP라는 것도 있고 스크럼이라는 것도 있고 FDD, 크리스탈 이런 것들도 있다. 만약에 그 지문에서 15분의 회의 그리고 스플린트 단위의 짧은 개발 주기 이런 거 나오면은 스크럼이라고 딱 찍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XP 같은 경우에는 5가지 가치나 아니면은 12가지 실천 항목 이런 것들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여기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람들끼리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존중이 일로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일로서.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거. 일 잘하면은 존중을 해주는 거고 일 못하면 잘라버리는 거. 그게 바로 사실 그 XP, 애자일 쪽에 저는 좀 인간미가 없다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하는 것도 뭐 스크럼 같은 경우에도 매일 15분 동안 회의를 하는데 사람을 들들 볶는 거지. 개발이 그렇게 하루에 뚝딱딱 나오는 게 아닌데. 그리고 30일마다 완제품을 내래. 야, 맨날 밤을 새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애자일 뭐 얘기 나오면은 학을 때요. 아이 뭔 헛소리하지 마. 포커스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UML 모델에 사용하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UML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액터라는 사람이 있고 액터라는 사람이 어떤 처리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야 되겠구나. 자, 어떤 식으로 어떤 일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UML이라는 거다. 그래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이 있고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고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이 객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배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행위 다이어그램이다. 자,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거는 구조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다이어그램이에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느냐, 이 객체가. 그래서 얘는 구조 다이어그램이고, 자,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오브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그 컴포넌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얘도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다. 얘는 뭔가 활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구조가 아니겠지.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종류만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세 개 비슷한 거야. 그리고 컴포지트 구조 다이어그램, 배포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배포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라. 자, 패키지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거, 그게 바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다.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거, 이 클래스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구조적 다이어그램이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시험장 그때만 딱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어떤 객체가 뭔가 할 것 같은 거, 얘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고 있고 얘는 시간 순으로 나타내는 거고 얘는 상태가 바뀌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한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지.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사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 어떤 액터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상품 보고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 요구사항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어떤 개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회사에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설문지도 돌리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 요구사항을 받는 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인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래요. 찾아보면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제약 설정. 일단 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요구사항 분석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 근데 나는 1억짜리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타당성 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 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문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계 명세서 작성. 설계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끝난 다음에 자, 우리 이제 프로젝트 시작합시다 라고 해야지 설계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설계 쪽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하고는 조금 틀리게 돼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운영.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절차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유지 운영 단계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13번의 정답은 4번 설계 명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다. 자, 14번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격동기로 외우셔야 돼요. 격동기. 객동기인데 원래는 격동기로 꼭 외우셔야 된다. 이런 객체 지향이 나왔을 때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격동기였어 라고 외워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격동기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물론 격 아니라 객이에요. 객. 그래서 객체 모형, 그리고 동적 모형, 기능 모형 이렇게 격동기로 암기를 해주시면은 절대 틀리실 일이 없다. 자, 바르게 나열한 것 했으니까 객체 모형, 여기 객체 모형, 그 다음에 동적 모형, 기능 모형 여기네 격동기. 오케이? 14번의 정답은 1번 객동기가 되네. 격동기. 격동기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기법 중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원칙은 어떤 모듈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노루스루마다 라고 하는 거는 노랗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노랗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노랗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거는 바로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노랗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옐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명확해. 그래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15번에 설명하는 거는 명확성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뭐 상호작용성은 말 그대로 상호작용하는 거고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독립적으로 어떻게 한다?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명확성.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종종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객체 제한 기법에서 클래스들 사이의 부분 전체, 관계 또는 부분의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 전체라는 특징이 있고 부분이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면은 집단화이다. 16번의 정답은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속 관계죠.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일반화. 그리고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하고 상세화가 있어요.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자식에서 그것들을 상세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화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상세화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묶어놓는 거죠. 왜 묶을까요? 남들 못 보게. 그래서 얘는 정보, 은닉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이라든가 퍼블릭이라든가 프로텍티드 이런 접근 제한자, 자바에서는 이런 접근 제한자가 있다. 디폴트도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접근 제한자가 있다라는 것도 그냥 한번 그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케이스라는 도구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실기에서 이렇게 가로 딱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예요.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aided, 도와준다. 뭐가? 컴퓨터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을 보고 케이스 도구라고 한다. 뭐 ER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든지 UML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쓰이는 게 바로 케이스라는 도구이다. 뭐 그 개발할 때 프로그램 뭐 이렇게 눌렀을 때 메서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도와주는 거, 컴퓨터가 날 도와주는 게 바로 케이스라는 도구이다. 자,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지원. 내가 ER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UML을 만들 때 그래픽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픽 지원 해준다. 오케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를 연결한다. 내가 처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케이스 도구가 있다. 자, 언어 번역을 한다.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컴파일러나 아니면은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도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케이스라는 도구이다. 자, 1번, 2번, 4번은 맞는데 언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담당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DBMS 분석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DBMS 분석하든 운영체제를 분석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든 이 모든 게 그 성능이라는 거, 그리고 가용성이라는 거, 그리고 응답 시간, 반환 시간, 자원 활용률, 처리량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DBMS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운영체제를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거리가 먼 거 한번 찾아보면 가용성, 당연히 내가 원할 때 그때그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성능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트워크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DBMS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3번 네트워크 구성도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자, 상호 호환성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B라는 시스템, C라는 시스템, D라는 시스템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 좋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히포, 하이어러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일단 히포 보기 전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절차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객체 지향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설계를 할 때는 절차 지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설계를 해요. 자, 그리고 객체 지향은 객체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구조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향식 설계이고 그리고 객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객체들부터 말아 올리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얘는 상향식 설계가 된다. 자, 하향식 설계에는 DFD라든가 아니면은 DD, 데이터 사전, 그리고 미니 스펙.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상향식 설계에는 UML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히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설계예요. 구조적 설계. 그래서 한번 거리 먼 거 찾아보면은 1번 상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이다. 아니죠. 구조적 설계이기 때문에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죠. 하향식. 오케이?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이다 라고 했으면 맞는 건데 얘는 상향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그리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도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가로 딱딱딱 쳐가지고 나오면은 왔다라니까. 실기도 그렇지만 필기도 가로 쳐가지고 나오면은 정말 훌륭한 문제가 될 거야. 가시적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을 보는 거, 그리고 총체적 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들의 인풋하고 아웃풋을 볼 수 있는 게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는 총체적 도표를 세분화시킨 게 바로 세부적 도표이다.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 볼 수 있는 거는 총체적 도표하고 세부적 도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가시적 도표는 인풋 아웃풋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는 게 가시적 도표이다. 자, 이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하향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기능과 자료의 의존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 보기 쉽고 이해가 쉽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 중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객체 행위를 모델링하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구성되는 것을 했어요. 그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이 코드와 요든도 있고 부치 방법도 있고 제콥슨 방법도 있고 위르스 브록 방법도 있고 자, 그리고 럼바우 방법도 있는 거죠. 럼바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럼바우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격동기로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 모형, 그리고 동적 모형, 그리고 기능 모형. 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럼바우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이것들을 객체로 만드는 거고 그 객체가 동작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럼바우, 격동기이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위르스 브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고 설계에 구분이 없어.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요구사항 나오는 애를 다 하는 게 바로 위르스 브록 방법이고 제콥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즈 케이스를 활용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면은 제콥슨 방법이다. 자, 그리고 부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부치 방법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온 거는 코드와 요든 방법이죠. 코드와 요든 방법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어떤 객체 모델링 하는 게 바로 코드와 요든 방법이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인 거고 각각의 특징들. 부치는 미시적, 거시적, 그리고 제콥스는 유즈 케이스, 럼바우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20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이 20문제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비고표시법으로 n 로그 2n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는데 n 로그 2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가 있다. 얘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는 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세 가지가 n 로그 2n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정렬 3총사가 n제곱의 속도를 가질 수 있다. 자, 1번에서 정답은 바로 나와 있네요. 4번. 합병 정렬, 합병 정렬이나 병합 정렬이나 똑같다. 자,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이거 세 개 중에 몇 회 전 돌리느냐 이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의 회전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렬 방법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를 구분해 보면은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이 n 제곱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쉘 정렬은 잘 안 나와요. 쉘 정렬도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퀵 힙병, 희귀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퀵 힙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n 로그 2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퀵정렬이라는 놈이 있어요.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속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 보통은 n 로그 2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정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 그때는 퀵정렬은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1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면 n제곱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쉽겠죠. 16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16 하면은 256개가 나오는데 n 로그 2n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느냐. n에다가 16을 대입하는 거예요. 16 로그 2의 16이다. 자, 뒤에 있는 16은 2의 몇 승이죠? 2의 4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수를 지우고 4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16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4 하니까 64개가 된다. 64번 돌리는 거예요. 바트 그러나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n제곱의 시간 복잡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56번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일 것 같은 거라 화이트박스니까,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커머니까 안 보이는 거라. 화이트박스 뭘 보면서 하느냐? 소스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야.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베이스 패스 테스팅, 바운드리 밸류, 애널리시스가 대표적인 기법이다. 자, 첫 번째인 베이스 패스 테스팅, 기초 경로 검사. 얘는 맞아요. 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맞는데 소스코드를 보면서. 근데 바운드리 밸류, 애널리시스, 중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체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죠.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이 한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소스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진행된다. 소스코드를 보면서. 자,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 보면서. 산출물의 각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 선택, 반복 등의 부분들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 경로를 점검한다. 베이스 패스 테스팅으로.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동작을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는 거고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자, 개발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사용자는 소스 코드 못 보니까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문장 검증, 선택 검증, 경로 검증, 조건 검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블랙박스 안 보면 서운해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커머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하게 된다.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이 제대로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예측한 대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한다. 자, 그리고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고 사용자는 소스 코드를 못 보기 때문에, 자,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그리고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그리고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이런 것들 종류들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에서 70 사이다 라고 했을 때 한 65 정도? 그 정도 넣는 게 동등분할 기법이고, 경계값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59, 60, 61, 그리고 69, 70, 71. 자, 요런 경계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뭔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가지고 경계값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다. 자,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오류가 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 전문가가. 그런 것들이 오류 예측 기법이다.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요거는 종류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경계값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을 위해 개발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는 간결성이에요.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짜면 좋긴 한데 그 기능들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품질 측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품질 표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정확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죠. 정확하게 사용자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뢰성,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고, 효율성, 시스템 자원과 코드량이 최적화돼야 되는 거고, 막 프로그램 돌렸는데 CPU 100 잡아먹고 메모리 다 잡아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결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이 데이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결성이다.
자, 그리고 사용 용이성,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요구되는 노력이 최소화돼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유지보수성. 프로그램은 오류가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식성.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는데 요구되는 노력. 내가 윈도우에서만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리눅스에 옮길 수도 있고 유닉스에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식성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재사용성. 프로그램은 재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재사용을 해야 된다. 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응집도를 높이고 그리고 결합도를 낮춰가지고 독립성을 높이게 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 종종 출제가 돼요. 자,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자, 이런 특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볼 것도 없어. 밑에 거 볼 것도 없이 STAF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STAF. 밑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면은 STAF 딱 집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X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자, X라는 거는 다양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유닛이라는 거는 어떤 그 도구들, 그러니까 다양한 단위 테스트.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단위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다양한 단위 테스트이다. 오케이? STAF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자, 이런 특징 나오면은 STAF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 테스트예요. 웹 기반, 웹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NTAF 같은 경우에는 STAF하고 비슷한데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망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WATIL? 요거는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인 루비예요. 그래서 루비 기반,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름 되게 이쁘죠? 루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게 바로 WATIL,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인 루비이다. 자, 그리고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이고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나오면은 특징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도구하고 특징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챙겨 두셔야 된다. 자, 5번 EAI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이다. 그래서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의 구축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EAI 구축 유형,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포인트 투 포인트 있고, 허브 앤 스포크 있고, 메시지 버스 있고, 트리.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허브 시스템을 두는 거예요. 자, 허브 시스템을 둬가지고 각각의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허브가 만약에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바로 허브 앤 스포크이고 메시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버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메시지 버스이다.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내부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를 쓰는 거고 외부로 빠질 때는 메시지 버스를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형이다. 이렇게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리를 전이순회한 결과는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연습장 펴놓고 꼭 그 체크해가면서 쓰셔야 돼요. 이거 저도 옛날에 그 강의 들을 때 뭐 정보처리 기사를 딴다거나 다른 어떤 자격증을 딸 때 이거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풀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장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손도 못 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꼭 연습장에 해보셔야 된다. 자, 일단 전이순회가 있고 중이순회가 있고 그리고 후이순회라는 게 있는데 방문하는 순서예요. 전이 먼저 방문한다는 거죠. 뭐를? 부모를. 그리고 중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중간에 방문하는 거. 그리고 후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나중에 방문하는 거다. 전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니까 부모를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게 전이순회이고, 자, 그리고 중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방문한다고 그랬죠? 왼쪽 자식 방문하고 그리고 부모,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가 중이순회. 후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부모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가 후이순회이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연습장 펴놓고 여러분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이순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부모를 먼저 방문한다고 그랬으니까 부모인 플러스를 방문을 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를 방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왼쪽 자식으로 딱 갔는데 이 왼쪽 자식도 부모예요. 그쵸? 얘도 곱하기와 D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방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자식으로 갔어요. 자, 왼쪽 자식으로 갔는데 얘가 또 부모네? 얘가 부모니까 그 부모 먼저 방문하고 곱하기를 방문을 하고 다시 왼쪽 자식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 자식 봤더니 나누기래요. 나누기를 방문을 했는데 얘 나누기도 부모야. 부모니까 다시 왼쪽 자식 부모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얘는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A, B를 방문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집안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 집안 끝났으니까 부모에서 왼쪽 자식에서 오른쪽 자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C를 방문하게 된다. 자, C를 방문하고 이쪽 집안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를 방문하고 자, 그리고 이쪽 집안 끝났으니까 마지막 자식인 E를 방문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는 더하기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A, B, C, D, E가 된다. 자, 찾아보면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된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7번.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것은 얘 시험에 종종 나올 거예요.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도 나왔고 개편된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하고 통신선로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적으로 보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근데 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통신선로상에서 데이터들,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뭔가를 보안을 해줘야 된다.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누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종류가 IP 시큐리티라는 게 있고 그리고 IP 시큐리티 AH도 있고 ESP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그리고 SSL이라는 게 있고 SHTTP라는 게 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아닌 거 찾아보면 SM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은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 영역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영역이 있는데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싹 가로챌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스니핑 등 데이터 탈취 및 변조 위협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를 진행을 한다. IP 시큐리티, SSL, SHTTP 이런 방식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 표와 같다.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하고자 할 때 다음 중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경계값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나오잖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면은 경계값에 있는 거. 그래서 80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79, 80, 그리고 81 되겠죠. 자, 그리고 99, 100, 101. 자, 이런 것들이 경계값에 있는 값이다. 자, 60에서 79다. 그러면 59, 60, 그리고 61. 요게 경계값이고 78, 79, 80. 자,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이 되는 거죠. 59 같은 경우에는 58, 59, 60. 자, 이런 것들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거다. 자, 아닌 거 찾아보면은 저는 봤으니까 90이라는 게 경계값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90은 80에서 100 이 사이에 있으니까 동등분할 기법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90이 정답이. 얘는 경계값이 아니다. 8번에는 3번이 되는 거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반정규화 유형 중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반정규화 중요해요. 반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 실기에서도 나오고 있고 필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정규화 개념부터 그 테이블 추가나 컬럼 추가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일단 반정규화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 무를 거쳐요. 그래서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리고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물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 예쁘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그리고 속성들을 그리고 그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마름모로 그려가지고 예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요것들을 사상을 시키는 거예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사상을 시키게 된다. 그럼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얘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예쁘게 정규화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정규화 작업은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BCNF, 4차, 5차까지 예쁘게 정규화를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보통 현업에서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그 밑에 거는 안 해요. 자, 어쨌든 이 정규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들을 잘게 쪼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테이블들로 잘게 쪼개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하냐면은 조인이라는 연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하고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칠 때 곱하기가 일어나요. 곱하기. 카탈리나 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하게 되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무지하게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조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예쁘게 정규화 해놓은 거를 가지고 반대로 반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정규화를 왜 수행하는 거냐?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바로 반정규화이다. 이렇게 쓰시면은 정답인 거죠. 오케이? 간략하게 쓰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반정규화 개념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반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테이블을 추가할 건데 빌드 테이블 추가. 빌드 테이블이라는 건 없어요. 빌드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아예 있지도 않다. 그래서 1번이 9번의 정답이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인 거고 집계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진행 테이블 추가한다든지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 집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통계 테이블. 만약에 1억 명의 어떤 그 설문지를 받았어요. 이것들을 그때그때 조회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이것들을 한 번씩 쭉쭉 모으는 거예요. 이런 집계 테이블을 추가하면은 그것만 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진행되는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빈번하게 조회가 일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떼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반정규화 유형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후 성능 향상.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성능 향상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성능 향상, 개발 편의성 등을 위해 정규화 기법에 위배된 의도적인 수행 기법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테이블을 분할한다든지 테이블을 중복한다든지 컬럼을 중복한다든지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 수평 분할, 수직 분할. 그러니까 수평으로 분할하고 수직으로 분할하고. 자, 수평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해. 그러면은 2000년도 데이터, 2001년도 데이터 이렇게 분리하는 게 수평 분할이고 수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원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수직 분할이다. 자, 그리고 테이블 중복, 통계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진행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테이블을 추가한다든지 자, 그리고 컬럼 중복. 이 컬럼을 중복시키지 않는 게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원칙이에요.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인데 성능 때문에 중복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파생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반정규화에서는 거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반정규화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ISO IC 9116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중 기능성의 하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정말 죽으라는 거죠. ISO IC 9116 같은 경우에는 기신사 효유이 해가지고 6가지의 품질 특성이 있어요. 6가지 품질 특성 중에서 하위 특성들이 각각의 한 6에서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외우라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예요. 어쨌든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에 맞춰야 되니까 그 요구사항, 그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에 맞춰야 되는 게 바로 기능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위 특성이 옳지 않은 거는 학습성이에요. 학습성 같은 경우에 뭔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맞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그 노트에 써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계속 기신사 효유 해가지고 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안 돼요. 오케이? 딴 거 할 것도 많으니까. 자, ISO IEC 9126 품질 특성 크게 보면은 기, 신, 사, 효, 유, 이 해가지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아까 전에 우리 품질 특성 봤었죠? 품질 특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신뢰성, 말 그대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거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유지보수성, 유지보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이 쉬워야 된다. 자, 이런 6가지의 특성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하위 특성인데, 하위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100점 먹고 싶어. 난 100점을 맞아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합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가신 다음에 그냥 시험장에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이게 다 쓰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이것들을 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냥 시험장 들어갔을 때 그 용도로만 쓰시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면 된다. 오케이?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리의 차수와 단말로드의 수는 일단 차수라는 거하고 단말로드의 수. 차수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낳은 숫자예요. 단말로드는 자식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 자식 없죠? 얘도 없어요. 그리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자식이 있으니까. 그럼 단말로드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단말로드 4개가 된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데 차수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낳은 숫자예요. A의 차수는 하나, 2개가 되는 거고 B의 차수는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걸 적어내야 되느냐? 트리의 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트리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숫자 2개씩밖에 안 나왔으니까 트리의 차수는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C가 이렇게 하나를 더 낳았어요. 그럼 트리의 차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트리의 차수는 전체 트리 중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수. B의 차수다. 그러면 하나예요.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정말 쉽잖아요. 단말로드, 자식 없는 거, 차수, 자식을 낳은 숫자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꼭 맞춰주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음악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막 무한으로 복제가 되면은 내 노력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킨다든가 이것들을 풀 수 있게 한다든가 인증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요소에 해당하는 건데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크랙 방지 기술. 크랙. 뭔가 깬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깨면 안 돼. 그래서 크랙 방지 기술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 윈도우 크랙 쓴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크랙 방지 기술이 필요하고 정책 관리 기술. 저희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짜리야. 그리고 다운받아서 1년 동안 쓸 수 있어. 6개월 동안 쓸 수 있어. 이런 정책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암호화 기술.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돼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암호화됐으니까 그 사용자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 관리라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방화벽 기술. 방화벽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어떤 서버가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게 막는 게 방화벽인데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컴퓨터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방화벽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다. 12번의 정답은 4번 방화벽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암호화가 필요하겠죠?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풀 수 있게 키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식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DOI나 아니면은 URI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식별 기술에 해당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저작권 표현 누구 건지 자, 그리고 정책 관리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자, 그리고 크랙 방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인증 정당한 사용자라면은 인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든가 사용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DRM 기술 요소들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발견된다는 법칙은 자, 하나의 시스템들이 있을 때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게시판 덩어리야. 다 게시판 덩어리인데 여기 요만큼 주문 모듈이 있네. 문제는 오류가 이 게시판에서 나오지 않아요. 게시판 같은 경우에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오류가 나올 게 없어. 근데 주문 같은 경우에
요만큼의 주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오류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한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한다. 외워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파레토의 법칙이다. 브루스의 법칙, 보엠의 법칙, 잭슨의 법칙 같은 건 못 들어봤고 일단 요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룩스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납기일, 끝나는 날짜가 있는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이만큼 중간 정도 왔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반밖에 진행을 안 했어. 여기는 3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아직 반밖에 진행을 안 했다. 난리가 난 거죠. 지체상금 물고 난리가 났어. 이제 막 역산해보자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시점에서 사장님이 야 10명 더 집어넣어. 그래서 10명을 딱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10명한테 지금까지 3달 동안 작업되어 온 이 모든 것들을 10명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에 10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중에 5명 빼가지고 이 사람 교육시키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리는 거라. 그럼 5명에서 이 한 달 안에 어떻게 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저도 개발자이긴 한데 약간 똘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스 외에는 남의 소스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브룩스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프로젝트, 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기다 인력을 더 투입하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라는 법칙이 브룩스의 법칙이다. 그리고 보엠의 법칙 같은 건 없어요. 보엠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비용 산정 기법이라든가 나선형 모델 이런 것들 만드신 분이 보엠이라는 박사님이시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자, 이 형상관리는 시험에 정말 여러분들 2-3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형상관리의 개념, 형상관리의 종류, 형상관리의 명령어, 그리고 형상관리 절차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된다. 일단 형상관리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문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분석 문서라든지 설계 문서라든지 개발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 사항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형상관리의 목적인 거고, 그리고 CSV라든가 SVN, Git 이런 것들이 형상관리 도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령어, 커밋도 있고 업데이트, 체크아웃 이런 것들이 명령어에 해당을 한다.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형상 관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형상 식별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형상 통제, 그리고 형상 감사, 그리고 요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형상 기록. 자, 이렇게 4가지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식도에 감기가 걸렸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식도에 감기가 걸리면 어떤 기분일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도, 감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비용 나오면 아니에요. 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가 있겠지. 그 비용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내일 되면 900만 원 됐다가 그 다음 되면 100만 원 됐다가 이거 뭐 주식인가? 비트코인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나오면은 형상 관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 얘는 아닌 거고. 개발 과정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우, 맞아요. 얘는 개발 사항 그리고 그 설계 문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형상 관리이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거, 이거는 그냥 통합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 인력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PM이 하는 거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형상관리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활동이 바로 형상관리이다.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형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운영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형상관리이다. 자,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협업을 진행하는 멤버들의 공유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개발자들 많아요. 그 개발자들의 모든 소스 코드를 관리해 주는 게 바로 형상관리이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 각종 설계 문서, 회의록 등의 모든 문서가 형상관리 대상이 되지만 비용이라고 나오면은 얘는 형상관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비용, 인력,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형상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종류, 형상관리 도구들 보면은 CSV나 SVN,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중앙 집중식이에요. 중앙 집중식이다. 자, 그리고 Git 같은 경우에는 2벌로 관리해요. 그래서 분산이다. 분산형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한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서버에다 올리는 게 바로 Git이라는 거다. CSV, SVN, Git.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비거 표시법으로 1이 의미하는 것은 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이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10,00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1억 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래도 그냥 한 번에 찾아가거나 일정한 시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비거 표시법으로 1이 의미를 하는 거다. 찾아보면은 컴퓨터 처리가 불가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못하겠지. 그리고 알고리즘 입력 데이터 수가 1개이다. 입력 데이터 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입력 데이터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렇지. 이거죠. 무조건 한 번에 찾아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요것들이 일정한 시간으로 뭐 5번 만에 찾아간다, 4번 만에 찾아간다 이렇게 일정하게 찾아가는 게 바로 이 비거 표시법으로 1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 길이가 입력 데이터보다 작은 길이가 상관없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시간 복잡도 우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뭐 정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지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처리 시간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회원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일정한 거 그거는 비거 표시법으로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해싱이라든가 배열이라든가 배열이라는 거는 첨자가 있기 때문에 3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거 표시법으로 1로 표시를 해준다. 가장 빠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조금 느린 거. 그래서 비거 표시법으로 로그 2의 n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렬은 안 돼요. 정렬은 안 되고 탐색할 때, 이진 탐색할 때 쓰는 거예요. 반씩 잘라가면서 반씩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데이터가 있다. 그럼 반 뚝 잘라가지고 얘 버리고 그 다음에 반 뚝 잘라가지고 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로그 2의 n이다. 입력 데이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얘가 속도가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거 표시법으로 로그 2의 n이다. 만약에 16개 데이터다. 그러면은 16개니까 여기 2 있고 2가 16이 2의 몇 승이죠? 2의 4승이죠. 그래서 미수 이렇게 지우니까 4번 만에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요거보다 느린 게 비거 표시법으로 그러니까 n번 만에 입력 데이터 수가 10개다. 그럼 10번 만에 찾아갈 수 있는 거. 100개다. 그럼 100번 만에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비거 표시법으로 n이다. 순차 탐색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요거보다 느린 거는 n 곱하기 로그 2n이에요. n 곱하기 로그 2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 퀵 알고리즘에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퀵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속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느린 게 n제곱이 되겠죠.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정렬 3총사, 삽입정렬, 선택정렬, 버블정렬 이런 것들이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요거보다 느린 거는 n세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가장 느린 거는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4다.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가장 느린 게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요 종류들, 그 순서, 그 어떤 시간 복잡들을 가지는지 어떤 게 빠른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 품질 분석 도구 중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일단 정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동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적 분석인 거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 갖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동적 분석 도구이다. 그래서 도구는 알아두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3번이에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PMD나 CPP 체크 스타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적 분석 도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은 정적 분석 도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코딩 표준이나 코딩 스타일, 구조와 의존 관계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정적 분석 도구이다. 동적 분석 도구는 실행시켜서 하는 거. 자, 종류 살펴보면은 PMD, 소나큐브, 파인드버그, 체크 스타일, CPP 체크, 코어티라 이런 것들이 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검증검사 기법 중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며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수행하는 검사는 자, 일단 인수 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다.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막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예요 던져주면은 개발자가 그것들을 고치는 게 바로 알파 테스트이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들끼리만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이다. 자, 그리고 V 모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V 모형이 있었는데 이 V 모형에 따라서 단위 테스트가 있는 거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겠다. 자, 어쨌든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에서는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했었죠? 알파 테스트이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알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동치분할 검사. 동치분할 검사. 아까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블랙박스 테스트죠. 블랙박스 테스트. 중간에 있는 값을 넣는 게 바로 동치분할 검사이다.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 검사 사례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검증 검사. 아까 전에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형상 검사, 구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알파 검사, 베타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종류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파 검사,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하는 거, 베타 검사, 사용자들만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형상 검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알파 검사하고 베타 검사 구분하는 거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통합 방법에는 하향식 통합, 밑으로 내리면서 통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위로 올리는 상향식 통합이 있는 거죠. 얘는 하향식 통합인 거고, 얘는 상향식 통합이다.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하나씩 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하위 모듈로 내려가는 거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위 모듈, 가장 밑에 있는 모듈부터 말아 올리면서 클러스터 단위로 말아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드라이버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향식하고 하향식하고 합쳐놓은 백본이라는 거, 샌드위치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에 시험용 모듈, 하향식 통합이라고 그랬으니까 하향식에서 사용하는 거는 스톱이라는 거다. 18번의 정답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패키징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놨으면은 이것들을 고객한테 그냥 줄 수가 없죠.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이 설치하기 쉽도록, 사용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바로 패키징이다. 자, 거리가 먼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징 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보안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용자의 기준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앱으로 만들었어요. 앱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만 돌아갈 거야. 요거까지는 오케이예요.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오케이야. 근데 얘가 갤럭시 9에서만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못 쓰겠죠. 안드로이드 계열에 있는 것들은 다 호환이 되고 다 실행이 돼야 되는데 갤럭시 9에서만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얘는 말도 안 되는 거다. 패키징을 할 때는 여러 기종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우리 패키징하는 절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드시 암호화하고 보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해야 된다.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 여러 가지 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적합한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를 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앱 같은 경우에 저 게임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토이블라스터라고, 전 게임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오류가 발생이 되고 뭔가 지속적으로 기능이 개선이 되니까 이런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패키지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외계인 코드, 에어리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일단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고 클린 코드라는 게 있고 배드 코드라는 게 있고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은 외계인 코드는 저기 옛날에 한 2만 년 전쯤에 저 까따삐아에서 빵상빵상 그러면서 외계인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만들어줬어.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이제 보려고 하니까 문서도 없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바로 외계인 코드다. 그래서 이런 문서가 없고 이런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게 바로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클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잘 짜진 코드, 남들이 보기 좋은, 가독성이 좋은 게 클린 코드. 배드 코드는 반대겠죠. 아주 희한하게 짜는 거, 그게 바로 배드 코드. 스파게티 코드 같은 게 배드 코드인데 스파게티 코드 막 여기저기 얽히설키 얽혀 있는 게 바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한다. 자,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외계인 코드. 프로그램의 로직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배드 코드 혹은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스파게티 코드가 된다. 자,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작업을 의미한다. 빵상빵상 하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류가 없어 디버깅 과정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얘는 그냥 원시 코드, 소스 코드가 되겠죠. 원시 코드나 소스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외계인 코드나 스파게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에서 나왔던 문제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 두 파트의 40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굉장히 긴 강의가 되는데 이 100문제를 다 풀게 되면 2시간이 좀 넘을 거예요. 2시간이 넘으면 여러분들 듣기가 힘드실 거니까 제가 2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기출문제는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출됐다고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은행에서 돌려서 선재위원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2020년도에 3번의 그 시험, 그리고 2021년도에 1번의 시험, 그 4번의 시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합격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장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1회 시험이 끝나고 2회 시험 대비해서 찍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1회 시험, 2021년도 1회 시험 굉장히 쉬웠어요. 합격률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그렇다는 거는 2021년도 시험,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선재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올 거니까 문제다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곁들여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 2회 통합에서 2과목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3, 4, 5과목에 있는 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시험 끝나기 전까지 모든 그 문제풀이는 기출문제풀이는 여러분들 꼭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